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13주차 수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수능고사일이 되어서, 예, 해마다 이제 수능이면 이제 날이 추워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수능 한파라는 말까지, 우스갯소리가 생겨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날도 좋고, 날도 온화하니 또 조용한 하늘 아래에서 지내다 보니까 아마 오늘 시험 보는 친구들은 성적도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하늘의 도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국에 이제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고시인데요. 여러분한테는 이제 참 이렇게 운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전공시만 오셔서 이제 2년 동안 2년여의 긴 시간을 거의 학교에 오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혼자 사이버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혼자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들에 좀 익숙해지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수업 방식이나 어떤 그 사회 변화에 따른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변화의 모습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이 전에는 미처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에 그리고 또 새로운 문화에 노출되고 적응하게 되어서 또 우리가 어쨌든 그런 것에 좀 맞춰서 나가야 되는 어떤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잘 수능하고 또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심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사회복지나 다른 어떤 과목들에서 공부를 하셨겠습니다만 상담 심리나 뭐 다른 어떤 가족 치료나 아니면 정신분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 어떤 빗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쨌든 대학에서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공부고요. 또 물론 거기에 이때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그 많은 먼저 경험하셨던 많은 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실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격이 차분하시고 꼼꼼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러한 시기에 사이버로 그 혼자 공부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서도 알차게 공부를 하시고 또 준비를 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그 세 번째 지난 시간에 이제 성과 사업, 그다음 성과 확산 중심 사업 사례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제10장의 제3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산출 중심 프로포절에 대해서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어제 제가 이제 충남도청에 어떤 일이 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 관련 그다음에 그 평가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좀 다녀왔었는데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들과 그때 사업 과정에서 느꼈던 문제점이나 개선점들, 보완점들, 그리고 내년도 2022년도의 사업 방향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좀 들어보는 어떤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있는 많은 산하 시도에 어떤 그 담당 그 주무관들이 오셔서 과장님들이 오셔서 자신들의 사업들 그다음에 지난 몇 년간의 그 복지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어떤 그 진행 결과들을 우수 사례들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또 내년도 그다음에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가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런 자리에서 어떤 서류를 만들고 또 문제점들을 첫 번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또 그런 진행 사항들은 어떤 이론적인 기반 또는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 기반 위에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진행을 했고 또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모니터링이라든가 중간 점검이라든가 평가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해 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스로 집행을 한 주관자로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 평가, 그 보완점들을 이제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들이 일을 해가면서 느꼈던 또 부족했던 부분들, 뭐 재원이 부족했다라거나 아니면 참여자들 또는 클라이언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좀 미흡했다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준비를 나름대로 잘 해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런 정보들을 각 시군의 담당자들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포잘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간혹 하게 되었었는데요. 거기 오셨던 많은 시군의 담당자분들, 사무관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떤 서류를 만들어서 어쨌든 의사 표현을 하는 것 과정들 또는 발표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외부의 어떤 사회복지의 사업은 특히나 외부의 평가관들이나 외부의 클라이언트들 아니면 시민들에게 우리의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타인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하고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크게 쓰임을 받을 거고 또 그런 분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임용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공통적인 게 바로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프로포절 과목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프로포절, 즉 누군가에게 우리의 사업 계획을 보여주기 위한 것들. 그래서 문제의식은 어떻게 가지고 있고 현대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시각들은 어땠고 그 다음에 그러한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어떤 방법, 그러한 향상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들로 제안하는 것이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또 집행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쓰여질 겁니다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 기술해 놓은 것이 바로 제안서인 거죠. 또 이게 누군가 보여주기 위한, 만약에 이렇게 사업 결과로 평가를 위해서 하는 자료다라고 해도 어쨌든 그러한 일목요연하고 논리적인 어떤 논리의 틀 안에서, 이론적인 틀 안에서 그런 것들이 작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시고 또 우리 학생분들에게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만들고 또 이런 실제 프로포저를 작성하는 어떤 방법 아니면 또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안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잘 주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삼성복지재단 또는 공공기관 등 이런 어떤 기관들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가장 표준화되어 있는 포맷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익숙하다라고 그러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도 잘 적응해 나가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저희가 실제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작성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어떤 문서 작성의 요령들은 기본 폼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폼에 맞도록 그 안을 얼마나 내실 있게 채워내느냐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부터는 사회복지사 담당 선생님들의 또는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담당 선생님들의 역량이 충분히 묻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경험이 많으시고 또 사회적인 어떤 사회복지에 관한 아니면 또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작성을 하게 되시더라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스스로 계속 연습하고 또 어떤 관련 전문 지식이나 어떤 실천 현장에서의 경험들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을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기술들 또 스킬들을 쌓아가시는 것들에도 노력을 좀 게을리 하시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의 직장 생활에서도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아이들이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제안을 한다라 그러면 또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요새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는 게임하거나 신체 활동, 야외에서 논다거나 공을 찬다거나 야구를 한다거나 농구하는 거에 더 열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보인다라 그러면 그럼 이 아이를 발전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떤 것들을 우리 가족의 룰을 정하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부분 또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가기 위한 계획들을 세울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프로포절 제안서 작성과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경험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포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냥, 늘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런 논리적으로, 어떤 이론을 근거로, 그냥 재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수시로 하시고, 간접적인 어떤 실천 경험들 가신다 그러면, 아마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경험에 맞춰서도 어제 평가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산출 중심의 프로포절 사례에 대해서 첫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둘째 시간에는 우리 오렌지 희망재단에서 기타 재정지원처의 프로포절 실제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김우진 선생님이 와서 발표를 해주셨었는데요. 김우진 선생님 조에서 그 부분 삼성복지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오렌지 희망재단의 프로포절 사례까지를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희망재단의 프로포절 사례에는 우리 유재숙 선생님과 이권정 선생님 조였는데요. 그 발표 자료를 보내주신 것도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표 자료도 공유하는 어떤 시간들을 갖고 오늘 13주차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그러려고 하면 이제 산출 중심,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성과 중심, 그 다음에 성과 확산 중심, 또 이제 산출 중심, 뭐 이런 구분에 대해서도 잠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출 중심형 사업에 대해서 좀 알으려고 하면, 어쨌든 산출 중심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산출 중심형 사업이다라는 것의 어떤 의미를 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 또는 성과 확산형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가진 어떤 경험 클라이언트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사고방식들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이제 성과 확산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오늘 공부하게 될 산출 중심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 사업 수행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이 바로 산출 중심형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면한 지역사회 이슈 또는 개인 또는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사업 수행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게 바로 산출 중심 프로포절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지난 시간에 목적과 목표 또 평가 방법 뭐 이렇게 대한 것들 공부를 할 때 산출 목표, 성과 목표 이렇게 목표를 구성하는 어떤 그 제안서에 두 가지로 나눠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출 목표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몇 명이 몇 시간을 몇 번 모여서 한다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출석부로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수업에 참여한 어떤 참여 명단들을 작성하는 그런 것들을 보음으로써 산출 중심에 아니면 산출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성과 중심이라고 하는 성과 목표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자아존중한 프로그램 아니면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과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남겨놨느냐, 무엇을 획득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성과인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 평가를 접수할 때 사전 평가를 하고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난 후에 프로그램이 종료 후에 사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아존중감 척도라든가 아니면 또래관계 증진 척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표준 척도나 아니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 성과 중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건데요.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산출 중심형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 중심형 사업은 사업 수행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수업을 함께 하신다라 그러면 지금 함께 공부하게 될 산출 중심의 프로포절에 대한 그 사례의 이해가 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10페이지에서부터 사례 4 장애인 대상 정서 문화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업명으로는 시설장애인 거주그룹의 유대감 향상을 위한 추억여행, 우리가 남이가 시즌2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출중심형, 즉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알게 되는 또는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참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바로 성과 산출 중심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자를 좀 보면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성과 중심형 또는 성과 확산형과는 조금 이제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면 어떤 파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나가 있고 실제로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먼저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이라든가 참여자를 어떻게 모으고 그 다음에 우리 기관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해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 사업의 집행 내용이나 전략들, 이제 프로그램들을 먼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될 연간 기관이나 관련 기관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네트워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후에 문제의식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나열을 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성과 산출 중심형이죠. 산출 중심형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수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었는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먼저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사업 내용 방법, 추진 방법,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출 중심형은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들을 이어서 한다거나 기존의 클라이언트 분들이 거의 예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도 보시면 여기도 잘 보시면 시설장애인의 거주그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과 중심형이나 성과 확산형과는 다르게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모집할 거냐, 클라이언트 그룹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고민이 적어둘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클라이언트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유 클라이언트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죠. 벌써 클라이언트 집단이 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어떤 성과 확산형, 성과 중심형 프로그램에서 제안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문제가 된 기관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나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생긴 어떤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어떠한 타겟들을 일반 집단에서 위험 집단, 표적 집단, 일반 집단에서 표적 집단, 위험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클라이언트 집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산출 중심형은 기존의 문제를 가지고 또는 어떤 이유로 개인적인 어떤 이유나 장애의 문제 때문에 늘상 모여지시는 분들들 아니면 시설에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런 문제를 가진 집단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어떤 사전의 어떤 모집 방법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많이 자유롭게 진행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산출 중심형과 성과 중심형 사업 또는 성과 확산형 사업과는 조금 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좀 다른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교재에도 사업의 필요성인 거죠. 첫 번째가 사업명, 그다음 두 번째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대상의 어떤 정서 문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장애인 시설에서과의 어떤 차별점 아니면 기존에 해오고 있던 사업과의 어떤 차이점 또는 기존에 해오고 있던 사업으로서는 클라이언트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또는 그것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것들을 개선하는 것들을 목표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부분들이 가족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하면 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시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에게 가족은
떨어져 지내는 혈연 관계의 가족들보다도 시설 장애인 어떤 장애인 시설에 함께 거주하시는 그분들이, 예, 또 다른 어떤 가족의 개념의 틀로 또는 가족의 어떤 틀 안에서 지내는, 그래서 그렇게 가족처럼, 혈연 관계의 가족처럼 돈독하게 지내는 것이 시설에서 계신 장애인분들에게는 더, 클라이언트에게 더 만족도를 주고, 예,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의 그 진행은 함께 여행도 하고, 여기도 이제 보시면 유대감 향상을 위한 추억 여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다른 공동체 경험들 많이 함으로써, 대개의 경우 이런 공동체 경험은 일반 사회에서는 가족 단위별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숙식을 함께 하는 가족 단위별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시설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추억 여행을 통해서 가족처럼 또 끈끈한 유대감들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프로그램들로 기획을 했다라는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남이가. 네, 시즌 1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제안 프로그램은 시즌 2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제안서 안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공부한다라는 의미로 여기 제안서에서의, 네, 그 일반적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적 가족의 개념과 중요성, 가족의 개념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가족은 혼인, 혈연 및 입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관계자들의 집단이며 의식주의 해결을 공동으로 하고 정신적인 유대와 공동체적 생활 방식을 갖는 집단이 바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보통의 통상의 우리 사회에서의 가족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대적 개념은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을 포함하여 서로 유대감을 나누고 일반적인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협조적인 생활 공동체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예, 현대적인 가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더욱 유용하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의 개념 또는 형태를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통적인 가족의 요소보다는, 예,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예, 협조적인 생활 공동체가 이제 현대에서의 광의의 개념으로, 가족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가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 구성원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 바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가족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집단의 단위로 가족의 기능이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데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개인의 완전한 사회화,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서 가족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설장애인 거주그룹에서, 예, 그분들을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의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예, 공동체적 어떤 생활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 전통적인 어떤 가족의 개념보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예, 이러한 공동체들도 어떤 가족의 개념으로 좀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서 그런 것들을 시설에서 생활한 장애인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지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넓게 해석된 가족의 개념으로 보고 가족을 부양하듯이 또는 가족의 역할들을 할 수 있듯이 생활을 하고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예, 클라이언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정서적인 또 신체적인 안전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또 그런 역할들을 시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를, 예, 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위해서 여기 이 시설에서는 아마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어떤 주로 대상들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의 외부 활동의 어려움을 이제 추억 여행을 통해서 이런 외부 활동과 연계시켜서, 예, 그들의 욕구도 만족시켜드리고 외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도 만족시켜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 가족처럼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많은 시설 장애인 거주 그룹에 속해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마치 가족처럼, 내 형제처럼 친밀감을 유지하고, 또 이러한 친밀감을 근본으로 해서 공동체적 어떤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신체적인 안전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한 내용들을 좀 한번 보면 사업의 필요성으로 대해서 시설에 계시는 어떤 장애인분들이 어떤 실태 조사를 통해서 설명한 거를 한번 보면요.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응답 장애인의 72.7%가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또 12%는 외출은 하고 싶지만 내가 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외출 도우미가 안 계셔서 라고 응답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심장장애는 100% 외출을 못 하시는 게 되고요.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는 90.6%, 또 지체장애자의 경우에는 68.9%의 순서로 나타났다라는 것들 통계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의 주된 목적은 통근이나 통학, 산책, 운동, 또 병원 진료, 또 지역사회 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 등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로 인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또 순수한 여가 활동 및 지역사회 행사 참여는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즉 본인이 필요한 것들,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외출은 어려워도 하지만 정말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여가 활동이나 어떤 참가하고 싶은 지역사회 행사에는 참여하는 경험들을 굉장히 적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렇게 활동한 것에 대한 것들을 보면 외부 활동을 했을 때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하거나 또는 약간 만족하거나 약간 불만족하거나 매우 불만족 상태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조사한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장애인의 49%가 넘는 분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장애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들을 이런 통계 수치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29%가 건강이나 체력 부족, 또는 28%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런 외부 활동에 대해서 많은 부담들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지 않게 되는 요인들로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외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이러한 외부 활동을 통해서 시설 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냐를 이제 이런 산출 중심형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우리 가족들끼리도 여가 활동도 공동으로 하고요. 또 여행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가족 공동체들끼리 어떤 여러 유대 관계를 돈독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장애인분들, 즉 우리가 클라이언트로 하고 있는 우리 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줌으로써 일반 장애가 없이 비장애인들이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 또 신체적인 안정감, 또 가족 구성원, 공동체 생활하는 구성원들 간의 어떤 정서적인 거리감들을 없애줌으로써 넓은 의미의 가족 공동체,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하셨던 것들은 목적이나 목표를 어떤 설정하고 사업명을 장명을 할 때 한눈에 어떤 이 사업명을 보면서 대상이 누구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도록 좀 장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제안들을 공부를 같이 했었고요. 또 이렇게 별도 별칭으로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런 명칭을 정해줌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주 훌륭한 장면과 훌륭한 어떤 사업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요. 이어서 이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